시아버지가 북에서 우리 가족 죽였어요. 결혼 첫날부터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며 금고를 찾아 헤매는 탈북 며느리.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에 불안해하고 시아버지는 전화 한 통에 식은땀을 흘리며 떨고 있습니다. 과연 이 며느리는 왜 금고를 찾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전 11시 시어머니 김순이는 현관문 앞에서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 쥔 앞치마를 만지작거리며 긴장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들 준호가 결혼한 지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를 데려오는 날이었어요. 순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명절 음식 준비하듯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준호는 1년 전 탈북민 지원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혜진을 만났어요. 처음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순이는 반대했습니다. 탈북민이라는 게 낯설었고 혹시 아들이 이용당하는 건 아닐까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준호가 워낙 간절하게 부탁해서 결국 허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여자라면 한번 믿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차 소리가 들리자 순이는 거울을 한번 보고 머리를 매만진 뒤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준호의 차가 주차장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계단을 내려가 차 앞에 섰어요. 조수석 문이 열리고 혜진이 내렸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작고 마른 체구의 여자였는데 키가 155cm 정도밖에 안 돼 보였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깔끔하게 입고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하고 눈빛은 조심스러웠어요. 화장을 옅게 했는데도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혜진은 순이에게 다가와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이며 인사했어요. 말투에 북한식 억양이 남아 있었는데 또박또박 정확하게 발음하는 게 마치 준비해온 대사를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순이는 미소를 지으며 혜진의 손을 잡았는데 손이 차갑고 가늘었어요. 혜진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감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혜진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거실, 주방, 복도가 한눈에 보이는 구조였어요. 혜진의 시선이 소파, 텔레비전, 벽에 걸린 액자들, 장식장, 심지어 천장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며 움직였습니다. 북한에서 온 사람이 한국 집을 신기해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혜진의 눈빛은 뭔가 달랐어요. 관찰이 아니라 탐색에 가까웠습니다. 순이가 슬리퍼를 가리키며 신으라고 하자 혜진은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한 뒤 슬리퍼를 신었어요. 북한에서는 집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배웠는지 신발 정리를 정말 꼼꼼하게 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혜진은 소파에 앉지 않고 서 있었어요. 순이가 앉으라고 권해도 어색하게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준호가 팔을 잡아 끌어 소파에 앉혔는데 혜진은 무릎을 모으고 등을 꼿꼿이 세운 채 긴장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어요. 순이는 부엌으로 가서 대추차를 끓여 예쁜 찻잔에 따라 쟁반에 담았어요. 송편도 몇 개 접시에 담아 함께 가져와 테이블에 놓으며 혜진에게 먹어보라고 권했습니다. 우리 집 대추차가 맛있다고 말했어요. 혜진은 공손하게 두 손으로 찻잔을 받으며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차를 입에 대지 않았어요. 그저 찻잔을 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선은 계속 집안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거실 장식장의 서랍개수, 복도 끝 방문의 위치, 계단 및 공간의 구조까지 눈으로 훑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혜진에게 탈북하면서 많이 힘들었냐고 물었어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금 힘들었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혼자 남아서 처음엔 많이 외로웠다고 말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가 혜진의 손을 잡으며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외롭지 않을 거라고 위로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숙이고 고맙다고 말했어요. 순이가 집 구경시켜주겠다고 말했어요. 2층에 방도 많고 나중에 아기 낳으면 여기서 키워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혜진의 눈빛이 반짝이며 구경해도 되냐고 물었고 순이는 당연하다며 일어났어요. 세 사람이 2층으로 올라갔어요. 계단을 오르며 혜진은 복도 끝까지 시선을 보냈습니다. 순이가 방문들을 하나씩 열어 보여주며 준호 방, 서재, 창고 순서로 안내했어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각 방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준호 방에 들어갔어요. 책상, 침대, 옷장이 있었고 벽에는 준호가 대학 시절 찍은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혜진은 방 안을 천천히 걸으며 구석구석 살펴봤어요. 책장 앞에 서서 책 제목들을 하나하나 읽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가 준호가 책을 좋아해서 책이 많다고 말하자 혜진은 북에서도 책을 많이 읽었다고 대답했어요. 서재를 보여줬어요. 남편 철수의 공간이었는데 큰 책상과 서류 캐비닛, 벽장이 있었습니다. 혜진은 서재 안으로 한 발짝 들어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특히 벽장 쪽을 유심히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뭔가 찾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순이가 여기는 남편 공간이라 좀 어질러져 있다고 말하며 나중에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창고도 보여줬어요. 오래된 짐들이 쌓여 있었는데 계절 옷, 이불, 상자들이 가득했습니다. 혜진은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며 손으로 문틀을 만졌어요. 창고의 깊이를 가늠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거실로 내려왔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점심 먹고 가야 한다며 준비를 다 해놨다고 말하고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혜진에게 엄마를 도와드리라고 말했어요. 혜진은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무엇을 도와드릴지 물었습니다. 순이는 그릇을 좀 날라달라고 부탁했어요. 혜진은 그릇을 들고 식탁으로 옮겼어요. 한 번에 여러 개를 들고 조심스럽게 걸었는데 순이가 보기에 집안일에 익숙한 것 같았습니다. 북에서 살 때 집안일을 많이 했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릇을 나르면서도 혜진의 시선은 계속 집안을 훑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어요. 갈비찜, 잡채, 나물, 김치, 된장찌개, 밥이 나왔습니다. 혜진은 식탁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많이 준비했냐고 물었고 순이는 웃으며 첫날인데 잘해줘야 한다고 대답했어요.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어요. 순이가 혜진 앞에 갈비를 놓으며 많이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준호가 혜진이 고기를 좋아한다고 말했었거든요. 혜진은 감사하다며 젓가락을 들었어요. 하지만 혜진은 밥을 거의 먹지 않았어요. 조금씩 집어 입에 넣었지만 씹는 속도가 느렸고 계속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거실 장식장, 복도 끝, 계단 밑 공간을 시선이 쉴 새 없이 움직이며 훑었어요. 순이가 입맛에 안 맞냐고 물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저으며 너무 맛있는데 긴장돼서 잘 안 넘어간다고 말했어요. 준호가 혜진의 등을 두드리며 천천히 먹으라고 위로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했어요. 혜진이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순이는 괜찮다며 거실에서 쉬라고 했습니다. 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순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동안 슬쩍 거실을 봤어요. 혜진이 소파에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보고 있었어요. 사진 하나하나 앞에 서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20년 전, 30년 전에 찍은 오래된 사진들에
특히 오래 머물렀어요. 순이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단순히 구경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사진 속 인물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피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장식장 쪽으로 다가갔어요. 장식장 위에 놓인 액자들을 들여다보고 서랍 손잡이를 만져봤습니다. 열지는 않았지만 구조를 파악하는 것 같았어요. 준호가 거실로 들어오자 혜진은 재빨리 소파로 돌아와 앉았어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순이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계획적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준호가 혜진에게 이제 갈 시간이라고 말했어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나 순이에게 인사하며 오늘 감사했다고 음식도 맛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순이는 혜진의 손을 잡으며 자주 오라고 말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혜진은 눈을 붉히며 고맙다고 대답했어요.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혜진과 준호가 차에 타고 떠났습니다. 순이는 현관문을 닫고 한숨을 쉬었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순이는 남편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철수는 지방 출장 중이었습니다. 일주일째 부산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전화가 연결되자 순이는 오늘 며느리가 처음 왔다고 말했습니다. 철수는 어땠냐고 물었어요. 순이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며느리가 집안을 계속 둘러본다고 뭔가 찾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철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새 집이 신기한 거 아니냐며 탈북민들은 한국 생활이 낯설 거라고 말했습니다. 순이도 그런가 싶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혜진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집안을 탐색하던 그 눈빛이요. 분명히 뭔가 찾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혜진이 다시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주말이었어요. 토요일 오전 11시쯤 혜진이 혼자 왔습니다. 준호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오후에 합류하기로 했어요. 순이는 혜진을 맞이했어요. 지난번보다는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혜진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는데 시어머니께 드린다며 공손하게 건넸어요. 순이는 고맙다며 받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혜진은 이번에도 소파에 앉자마자 주위를 둘러봤어요. 순이가 차를 준비하러 부엌으로 가는 사이 혜진은 벽에 걸린 사진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지난번에도 봤던 사진들이었어요. 혜진은 특히 오래된 가족 사진들에 시선을 고정했어요. 30년 전쯤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었는데 철수가 젊었을 때 모습이 나와 있었습니다. 배경이 어떤 공장 같은 곳이었어요. 혜진은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순이가 부엌에서 슬쩍 거실을 봤어요. 혜진이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피며 찍고 있었어요. 순이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일단 모른 척했습니다. 차를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혜진은 이미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연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순이는 차를 건네며 혜진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혜진은 준호가 잘해줘서 행복하다고 대답했어요. 두 사람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혜진이 탈북 과정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중국을 거쳐 한국에 왔다고, 그 과정이 정말 힘들었다고 말했어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러다 혜진이 갑자기 질문을 던졌어요. 아버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순이는 무역업을 한다고 대답했어요. 주로 중국이랑 거래를 많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혜진의 눈빛이 변했어요. 중국이랑 거래를 하신다며 북한하고도 일을 하셨냐고 물었습니다.
순이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어요. 예전에 북한 사업도 한 적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안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뭔가 확인한 것 같았어요. 잠시 후 혜진이 화장실에 간다고 일어났어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순이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습니다. 혜진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순이는 불안해졌습니다. 조용히 계단을 올라가 복도를 걸으며 귀를 기울였어요. 준호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순이는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혜진이 책장 앞에 서서 책들을 하나씩 꺼내 펼쳐보고 있었어요. 사진을 찍고 다시 꽂았습니다. 서랍도 조심스럽게 열어 안을 들여다봤어요. 순이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저게 대체 뭐 하는 짓일까요? 순이는 기침 소리를 냈습니다. 혜진이 갑자기 고개를 돌려 순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혜진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침착하게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순이가 뭐 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혜진은 그냥 둘러보고 있었다고, 준호 방이 궁금해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순이는 화가 났어요. 남의 방을 마음대로 뒤지냐고, 그것도 허락도 없이 촬영하냐고 따졌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그냥 기념으로 찍으려던 거라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순이는 믿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말했어요. 기념은 무슨 기념이냐고, 대체 뭘 찾는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혜진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미안하다고만 반복했어요. 두 사람은 서재 앞을 지나 계단으로 향했어요. 그때 혜진이 멈춰 섰습니다. 서재 문을 쳐다보며 저기는 뭐 하는 공간이냐고 물었어요. 순이는 남편 서재라고 대답했습니다. 혜진이 들어가 봐도 되냐고 물었어요. 순이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싫어한다고 개인 공간이라고 덧붙였어요. 혜진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로 내려왔어요.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혜진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지만 말이 없었어요. 순이도 불편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어요. 일이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며 웃으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분위기를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순이는 아무 일 없다고 말했어요. 혜진도 고개를 저으며 아무 일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점심을 먹고 혜진과 준호가 돌아갔어요. 순이는 현관문을 닫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일은 분명히 이상했어요. 순이는 2층으로 올라가 준호 방을 확인했어요. 책장을 살펴보고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어요. 하지만 혜진이 뭘 찾았는지 궁금했습니다. 서재로 갔어요. 문을 열고 안을 둘러봤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불안했어요. 혜진이 여기서 뭘 찾으려 했을까요? 저녁에 준호에게 전화가 왔어요. 혜진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다는 겁니다. 순이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혜진이 집안을 뒤지고 있었다고, 사진도 찍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혜진이 탈북 과정에서 트라우마가 있다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그러는 거라고 변명했습니다. 순이에게 이해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순이는 화가 났어요. 이건 트라우마가 아니라고, 분명히 뭔가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듣지 않았어요. 혜진을 믿어달라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순이는 전화를 끊고 혼자 앉아 있었어요. 아들이 자기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편만 드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순이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혜진의 행동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분명히 목적이 있었어요. 그냥 구경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뒤 혜진이 또 시댁에 왔어요. 이번엔 저녁 식사 초대였습니다. 준호는 회사에서 바로 오기로 했고 혜진이 먼저 도착했어요. 순이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혜진은 거실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슬쩍 고개를 내밀어 확인했어요. 혜진이 거실에 없었습니다. 순이는 앞치마를 벗고 조용히 복도로 나왔어요. 혜진을 찾았습니다. 서재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순이는 발소리를 죽이고 다가갔어요.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순이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혜진이 벽장 앞에 서 있었어요. 벽장 문을 열고 안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벽을 두드려보고 선반을 옮겨보고 뒤쪽까지 손을 뻗어 더듬고 있었어요. 순이가 문을 확 열었어요. 혜진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순이는 차갑게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혜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화장실 찾다가 길을 잘못 들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순이는 화장실은 반대편이라고 여긴 서재라고 말했어요. 혜진은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때 혜진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이 집에 금고 있으시죠? 순이는 숨이 막혔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혜진이 계속 말했어요. 어디 있는지만 알려달라고, 꼭 봐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이는 화가 치밀었어요. 대체 왜 금고를 찾냐고, 무슨 목적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혜진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순이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슬프면서도 단호했어요. 순이는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혜진은 고개를 숙이고 서재를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로 내려왔어요. 혜진이 소파에 앉아 입을 열었어요.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순이는 팔짱을 끼고 혜진을 쳐다봤어요. 혜진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그냥 시댁에 시집온 며느리가 아니라고, 사실 목적이 있어서 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순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혜진이 계속 말했어요. 2010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북한에서 한국 사업가한테 사기를 당해 수용소에 끌려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가가 바로 순이의 남편 박철수라고 고백했어요. 순이는 믿을 수 없었어요. 무슨 소리냐고, 남편이 그럴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저으며 증거를 찾고 있다고, 그래서 금고를 찾는 거라고 말했어요. 순이는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혜진이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남편이 그런 일을 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거실로 들어오며 밝게 인사했는데 두 사람의 분위기를 보고 멈춰 섰어요. 준호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혜진은 아무 일 없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이도 말하지 않았어요. 준호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어색했어요. 세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혜진은 밥을 거의 먹지 않았고 순이도 식욕이 없었어요. 준호만 어색한 분위기를 풀려고 이것저것 이야기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혜진과 준호가 돌아갔어요. 순이는 혼자 남아 소파에 앉았습니다. 혜진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남편이 정말 그런 일을 했을까요? 북한 사람을 사기쳐서 수용소로 보냈을까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혜진의 눈빛이 거짓 같지 않았어요. 순이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철수는 여전히 지방 출장 중이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순이는 급하게 말했어요. 며느리가 이상하다고,
금고를 계속 찾는다고, 당신이 북한에서 사기를 쳤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철수가 대답했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냥 잘해줘. 괜히 자극하지 마. 조용히 넘어가. 순이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자극하지 말라는 거냐고,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믿어달라고, 곧 집에 간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이는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뭔가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서재로 갔어요. 혜진이 찾던 그곳이었습니다. 벽장을 열고 안을 살폈어요. 오래된 옷들, 책들,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순이는 하나하나 치우기 시작했어요. 벽장 깊숙한 곳까지 손을 뻗어 더듬었습니다. 그러다 뭔가 딱딱한 게 손에 잡혔어요. 끄집어냈어요. 작은 금고였습니다. 순이는 숨을 멈췄어요. 정말 금고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숨겨둔 금고였어요. 검은색 철제 금고였는데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비밀번호가 필요했어요. 순이는 금고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무거웠어요. 안에 뭔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금고를 흔들어 봤어요. 뭔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이는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철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걸었지만 계속 꺼져 있었어요. 순이는 금고를 소파 옆에 놓고 앉았어요. 밤새도록 금고를 쳐다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안에 뭐가 들어 있을까요? 혜진이 찾던 게 이것일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순이는 잠이 들었어요. 금고를 품에 안은 채로요. 이틀 뒤 철수가 돌아왔어요. 순이는 현관에서 남편을 맞았습니다. 철수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수염이 자라 있었으며 눈가에 다크서클이 깊었어요. 짐을 풀기도 전에 순이가 말했어요. 금고를 찾았다고, 서재 벽장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철수가 어디 있냐고 급하게 물었습니다. 순이는 거실에 있다고 대답했어요. 철수는 짐을 내던지고 거실로 뛰어갔습니다. 소파 옆에 금고가 놓여 있었어요. 철수는 금고를 보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순이가 물었어요.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저으며 그냥 옛날 설이라고, 중요한 거 아니라고 변명했어요. 순이는 화가 났어요. 혜진이 이걸 찾고 있었다고, 당신이 북한에서 뭘 한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철수는 입을 다물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순이가 소리쳤어요. 말하라고, 대체 무슨 일이냐고 다그쳤습니다. 철수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소파에 앉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철수가 입을 열었어요. 2010년 일이라고, 오래된 일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사업이 어려웠다고, 돈이 급했다고 말했어요. 북한과 무역을 했다고 했어요. 남북 교류 사업으로 북한 공장에서 물건을 사오는 일이었습니다. 큰 돈이 오갔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물건만 받고 돈을 주지 않았다고 고백했어요. 송금을 취소하고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순이는 숨이 막혔어요. 철수가 계속 말했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회사가 망할 상황이었다고 변명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라 어차피 추적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어요. 순이가 물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고, 혜진 가족이 어떻게 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순이가 다시 물었어요. 혜진이 말한 게 진짜냐고, 그 가족이 수용소에 끌려갔냐고 물었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이는 주저앉았어요. 남편이 정말 그런 짓을 했습니다. 사람을 죽인 거나 다름없었어요. 순이가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다시 요구했어요. 철수는 거부했습니다. 그냥 두라고, 안 봐도 된다고 말했어요. 순이는 금고를 집어들고 깨버리겠다고 소리쳤어요. 철수가 놀라 말렸습니다. 순이는 그럼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다그쳤어요. 철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천천히 숫자를 말했어요. 03107161이라고 말했습니다. 순이는 금고 앞에 앉아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딸각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어요. 순이는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오래된 계약서, 영수증,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순이는 서류를 하나씩 꺼내 펼쳤어요. 북한 무역 계약서였어요. 2010년 3월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계약 상대방 이름에 낯선 북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계약 금액은 5억 원이었습니다. 다음 서류를 봤어요. 취소된 송금 영수증이었습니다. 철수가 물건을 받은 뒤 송금을 취소한 기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돈을 다른 계좌로 빼돌린 흔적도 남아 있었습니다. 순이는 손이 떨렸어요. 남편이 정말로 사기를 쳤습니다. 계획적이었어요. 사진도 있었어요. 북한 공장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철수와 북한 남자가 함께 서 있었어요. 뒤에는 어린 소녀도 보였습니다. 16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였어요. 혜진이었습니다. 순이는 눈물이 났어요. 저 어린 소녀가 이제 성인이 되어 복수하러 온 겁니다. 마지막에 USB가 있었어요. 순이는 USB를 들고 노트북이 있는 서재로 갔습니다. 철수가 따라왔어요. 노트북에 USB를 꽂았어요. 녹음 파일이었어요. 순이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철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북한 사투리를 쓰는 다른 남자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철수가 말하고 있었어요. 돈은 못 주겠다고, 북한 당국에 신고하면 오히려 너희가 곤란해진다고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 남자가 애원했어요. 가족이 죽는다고, 제발 돈만 달라고 울먹였습니다. 철수는 웃으며 전화를 끊었어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순이는 노트북 앞에서 얼어붙었어요.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너무 냉정했어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철수는 뒤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순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을 쳐다봤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순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뺨을 때렸어요. 따끔하는 소리가 서재에 울렸습니다. 철수는 맞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순이는 또 때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때렸습니다. 철수는 맞고만 있었어요.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순이는 손이 아플 때까지 때렸어요. 그러다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과 30년을 함께 살았어요. 아이를 낳고 키우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짓을 했어요. 순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당장 나가라고, 얼굴도 보기 싫다고 소리쳤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재를 나갔어요. 순이는 혼자 남아 계속 울었어요. 오랜 시간 울고 또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순이는 밤새 울어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거실 소파에서 잤어요. 두 사람은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혜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좋다고 대답했어요. 오후 2시 동네 카페에서 만났어요. 혜진은 검은색 코트를 입고 왔는데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순이도 지친 모습이었어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순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금고를 찾았다고, 안에 있는 걸 다 봤다고 말했어요.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이가 계속 말했어요. 남편한테 다 들었다고, 2010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안다고 말했습니다. 혜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이가 말했어요. 이제 내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혜진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2010년 자기가 16살 때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평양 근처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오빠, 그리고 혜진. 넷이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공장 책임자였어요. 남북 교류 사업으로 한국에서 온 사업가와 거래를 하게 됐습니다. 큰 계약이었어요. 5억 원 규모의 물건을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열심히 일했어요. 공장 노동자들을 독려해서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품질도 좋았고 납기도 맞췄어요. 한국 사업가가 와서 물건을 확인하고 만족해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오지 않았어요. 사업가는 물건만 가져가고 국경을 넘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북한 당국이 아버지를 불렀어요. 돈은 어디 있냐고, 횡령한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사기를 당했다고 설명했지만 믿지 않았어요. 남한과 내통했다고 몰았습니다. 혜진 가족은 수용소로 끌려갔어요. 정치범 수용소였습니다. 그곳은 지옥 같았어요.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강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받았어요. 매일같이 고문을 당했습니다. 돈을 어디에 숨겼냐고, 누구와 공모했냐고 계속 물었어요. 아버지는 모른다고, 사기를 당했다고 외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숨졌어요. 혜진과 어머니, 오빠는 시신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오빠가 병에 걸렸습니다. 수용소에는 약이 없었어요. 오빠는 혜진의 품에서 죽었습니다. 혜진은 오빠를 땅에 묻었어요. 혜진과 어머니만 남았어요. 둘은 서로를 지키며 살아남았습니다. 2년 또 3년이 지났어요. 2015년 수용소에서 탈출할 기회가 왔습니다.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도망쳤어요. 혜진과 어머니는 밤에 철조망을 넘어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몇 날 며칠을 걸어 중국 국경에 도착했어요.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중국에서 몇 개월을 숨어 지내다 한국행 루트를 찾았습니다. 긴 여정 끝에 한국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한국에 온 지 6개월 만에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수용소에서 얻은 병이 악화됐습니다. 혜진은 어머니를 간호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어머니는 혜진의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내 아버지와 오빠를 위해 살아줘. 혜진은 혼자 남았어요. 정착 지원을 받으며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분노가 있었어요. 자기 가족을 죽인 그 사업가를 찾고 싶었습니다. 1년 전 우연히 그 사람을 찾아냈어요. 탈북민 지원센터에서 봉사하던 중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박준호였어요. 그의 아버지가 바로 박철수였습니다. 혜진은 확인했어요. 금고 속 사진에 그 사람이 맞았습니다. 자기 가족을 죽인 그 사업가였어요.
혜진은 준호에게 접근했어요. 처음엔 복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를 알아가면서 마음이 흔들렸어요. 준호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와는 달랐어요. 혜진은 갈등했어요. 복수를 해야 하나 아니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나. 하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어요. 혜진이 순이를 쳐다봤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자기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니라고 그냥 진실이 알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순이는 혜진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잘못은 내가 아니라고 우리 남편이 한 짓이라고 말했어요. 혜진이 울었어요. 순이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순이가 말했어요. 남편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필요 없다고 그냥 사과 한마디만 들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된다고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혜진은 울면서 거부했어요. 준호가 힘들어할 거라고 자기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건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순이는 혜진을 껴안았어요. 괜찮다고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고 위로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를 나눴어요. 해가 질 때까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어요. 순이는 혜진과 준호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철수도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네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순이가 금고에서 꺼낸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계약서, 영수증, 사진, 그리고 USB도 놓았습니다. 준호는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어요. 순이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2010년에 아버지가 북한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사기를 쳤다고 혜진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말했어요.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준호가 물었어요. 정말이냐고, 아버지가 정말 그런 짓을 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의자에서 일어나 방을 나가려 했습니다. 혜진이 준호의 팔을 잡았어요. 준호는 혜진을 쳐다봤습니다. 혜진이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숨겨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준호는 혜진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럼 나한테 접근한 것도 다 계획이었냐고, 날 이용한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라고, 정말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거실을 나갔어요. 순이가 준호를 따라갔어요. 준호는 2층 자기 방으로 올라가 문을 닫았습니다. 순이가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말했어요. 한참 만에 문이 열렸어요. 준호는 울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아들을 껴안았어요. 준호가 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순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잘못이라고, 혜진은 피해자라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울면서 그래도 거짓말을 했다고, 자기를 속였다고 말했어요. 순이가 혜진을 이해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가족을 잃은 아픔을 생각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이 거실로 내려왔어요. 혜진은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고 철수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혜진 옆에 다가가 혜진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하다고, 아버지 대신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혜진이 울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준호 잘못이 아니라고, 미안할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순이가 철수에게 말했어요. 경찰에 자수하라고,
스스로 벌을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받아들이겠다고,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혜진이 일어나 말했어요. 그럴 필요 없다고, 그냥 사과만 받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된다고,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철수가 입을 열었어요. 혜진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짧은 말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숙이고 울었어요. 철수가 계속 말했어요. 변명하지 않겠다고, 자기가 한 짓을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내 가족을 죽인 거나 다름없다고,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고백했어요. 준호가 아버지를 쳐다봤어요.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철수는 아들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순이가 말했어요. 내일 당장 경찰서에 가자고, 자수하자고 말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혜진이 다시 말했어요. 정말 그럴 필요 없다고, 자기는 복수를 원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순이는 혜진의 어깨를 잡고 말했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라고, 정의라고 말했습니다. 네 사람은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거실에 흘렀어요. 해가 지고 어두워졌어요. 순이가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혜진과 준호도 일어났어요. 이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순이는 두 사람을 배웅했어요. 현관에서 혜진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어요. 혜진은 울면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준호와 함께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순이는 거실로 돌아왔어요. 철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이는 철수 옆에 앉지 않고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철수가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당신한테도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남편을 쳐다봤을 뿐이었습니다. 순이가 말했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다고, 그런데 당신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덧붙였어요. 철수는 변명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순이가 일어났어요. 침실로 가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라고, 내일 경찰서에 간다고 말했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는 침실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랜 시간 울고 또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순이와 철수는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철수는 자수하겠다고 말했어요. 경찰은 철수의 진술을 받았어요. 2010년 북한 무역 사기 사건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금고에서 나온 서류들과 USB도 증거로 제출했어요.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북한 당국과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했어요. 철수는 사기죄로 입건됐습니다. 언론에 보도됐어요. 북한 주민 상대 사기, 가족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업가 자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에는 철수의 이름과 사진이 실렸어요. 여론은 싸늘했어요. 사람들은 철수를 비난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악플이 쏟아졌어요. 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당장 사퇴하라는 통보였어요. 철수는 모든 걸 받아들였어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검찰이 철수를 기소했습니다. 사기죄와 업무상 배임죄였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첫 공판 날이었어요. 순이도 법정에 갔습니다. 혜진과 준호도 왔어요.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시민들이 가득했습니다. 철수가 피고인석에 앉았어요. 수척해 보였습니다. 한 달 사이 많이 늙은 것 같았어요.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어요. 2010년 3월 피고인은 북한 공장과 5억 원 규모의 무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물건을 인도받은 후 송금을 취소하고 도주했다고 설명했어요. 검사가 계속 말했어요. 이로 인해 북한 측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 사기를 넘어 살인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어요. 변호인이 없었어요. 철수는 국선 변호인도 거부했습니다. 스스로 죄를 인정하겠다고 말했어요. 판사가 철수에게 물었어요. 기소 내용을 인정하냐고 질문했습니다. 철수는 일어나 대답했어요. 모두 인정한다고 변명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판사가 할 말이 있냐고 물었어요. 철수는 한참을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가 한 짓을 후회한다고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어요. 철수가 방청석의 혜진을 쳐다봤어요. 혜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내 아버지와 오빠 어머니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판사가 조용히 하라고 망치를 두드렸어요. 검사가 형량을 요구했어요. 징역 5년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1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다음 공판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한 달 뒤였어요. 법정을 나오며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철수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철수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걸었어요. 순이가 철수를 부축했습니다. 혜진과 준호도 나왔어요. 기자들이 혜진에게도 질문했습니다. 어떤 심정이냐고, 용서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혜진은 대답하지 않고 준호와 함께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철수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순이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선고 공판 날이 왔습니다. 다시 법정에 모였어요. 방청석은 또 가득 찼습니다. 판사가 선고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의 행위는 계획적이고 악질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재산상 피해를 넘어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자수했다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어요. 판사가 최종 형량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배상하라.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받아들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철수는 법정을 나가며 혜진을 쳐다봤습니다. 혜진도 철수를 봤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철수는 교도소로 이송됐어요. 순이는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었어요. 순이는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순이는 혜진에게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어요. 혜진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그냥 살아가겠다고, 준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순이가 혜진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우리 며느리라고, 함께 살아가자고 말했습니다.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어요. 오랜 시간 안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어요. 순이의 삶은 많이 변했습니다. 남편 없는 집은 조용했어요. 처음엔 외로웠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순이는 혜진과 자주 만났어요. 일주일에 2~3번씩 만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혜진은 순이에게 북한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어릴 적 추억,
가족과의 시간, 탈북 과정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순이는 혜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이 울었어요. 혜진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알게 됐습니다. 순이는 혜진을 자기 딸처럼 아꼈어요. 준호와 혜진은 작은 아파트를 얻어 새로 살림을 차렸어요. 순이가 가구를 사주고 생활용품도 챙겨줬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어요. 어느 날 혜진이 순이에게 제안했어요. 탈북민 지원센터에서 함께 봉사활동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순이는 흔쾌히 동의했어요. 두 사람은 매주 토요일마다 지원센터에 갔어요. 새로 한국에 온 탈북민들을 도왔습니다.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법을 알려주고 필요한 물품도 전달했어요. 순이는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걸 배웠어요. 그들이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쳐 한국에 왔는지 알게 됐습니다. 순이는 더 많이 도와주고 싶었어요. 혜진도 적극적으로 활동했어요. 자기 경험을 나누며 다른 탈북민들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디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온다고 격려했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순이는 교도소에 있는 남편을 처음 면회 갔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됐었습니다. 면회실에서 철수를 만났어요. 철수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머리도 많이 세웠어요. 하지만 표정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철수가 먼저 말했어요. 와줘서 고맙다고, 몸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이가 말했어요. 혜진이랑 자주 만난다고, 봉사활동도 같이 한다고 전했습니다. 철수는 미소 지었어요. 다행이라고, 혜진이 마음의 평화를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철수가 순이에게 물었어요. 자기를 용서할 수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이는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잘 모르겠다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다고, 자기도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남은 삶을 속죄하며 살겠다고 덧붙였어요. 면회 시간이 끝났어요. 순이는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또 올게 라고 짧게 말했어요. 철수는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교도소를 나오며 순이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걸 느꼈어요. 미운 마음이 조금 풀린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혜진이 임신을 했습니다. 순이는 너무 기뻤어요. 손주를 볼 수 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순이는 혜진을 더 챙겼어요. 몸조리에 필요한 음식을 만들어주고 병원에도 함께 갔습니다. 혜진은 순이를 진짜 어머니처럼 의지했어요. 준호도 아빠가 될 준비를 했어요. 아기 용품을 사고 육아책을 읽었습니다. 가끔 교도소에 가서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9달이 지나고 혜진이 출산했어요. 건강한 남자아이였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안았어요. 순이도 병원에 왔어요.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손주를 봤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였어요. 순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혜진의 병실에 들어갔어요. 혜진은 피곤해 보였지만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순이가 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수고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혜진이 순이에게 부탁했어요. 아기 이름을 지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순이는 놀랐어요. 내가 지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이 지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순이는 한참을 생각하다 이름을 말했어요. 진우. 진실의 진, 우주의 우. 진실되게 살라는 뜻이야. 혜진은 좋은 이름이라며 미소 지었어요. 준호도 동의했습니다. 진우가 태어나고 순이의 삶은 더 바빠졌어요. 손주를 돌보느라 매일 혜진의 집에 갔습니다. 기저귀도 갈아주고 분유도 먹였어요. 혜진은 순이에게 고맙다고
계속 말했어요. 순이는 괜찮다며 오히려 자기가 행복하다고 대답했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철수가 출소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순이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남편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혜진이 순이에게 말했어요. 아버님을 용서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순이는 놀랐어요. 내가 그런 말을 하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혜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제는 미운 마음이 없다고 오히려 불쌍하다고 말했습니다. 순이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남편을 받아들이기로요. 출소하는 날이었어요. 순이와 준호, 혜진이 교도소 앞에 나갔습니다. 진우도 데려왔어요. 이제 2살이 된 진우는 순이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철수가 나왔어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맑았어요. 철수는 가족들을 보고 멈춰 섰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가 먼저 다가가 아버지를 안았어요. 혜진도 다가갔어요. 철수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철수는 혜진에게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혜진은 이제 괜찮다고 용서한다고 말했습니다. 순이가 마지막으로 다가갔어요. 철수를 쳐다봤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순이가 말했어요. 집에 가자. 짧은 말이었지만 의미가 컸어요. 철수는 고개를 들어 순이를 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말했어요. 진우가 철수에게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라고 불렀습니다. 철수는 무릎을 꿇고 진우를 안았어요. 처음 보는 손주였습니다. 5사람은 함께 차에 탔어요.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어요. 순이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라고요. 진실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위에 용서와 화해가 자랐습니다.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됐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